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앞으로 성공취업 엑스파일을 통해서 금융 기업 분석과 면접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금융 기업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업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기출, 면접 문제 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기업 은행에 대해서 깊게,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업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은행에 대한 공시 자료를 통해서 정말 최근 자료, 그다음에 최신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기업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당기 순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에서. 왜 그러냐면 단순히 취업을 준비 중의 입장에서 뭐 자세한 숫자를 외우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사실 매출이 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거든요. 하지만은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공시 자료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최근 자료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설립일은 61년이 되겠고요. 대표자는 김도진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업은행은 당연히 대기업일 것이고 사원 수는 무려 12,000명 정도가 되겠죠. 매출액 한 16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최근 자료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1조 정도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많이 늘고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면은요. 사실 이 자료는 또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공시 자료로 해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제 CEO의 철학이라든지 기업은행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자, 보시면은 CEO의 철학에 뭐가 있죠? 실행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 우리가 면접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CEO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면접 갈 때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사람이 자신감이 안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업 분석, 이렇게 CEO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행력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실행력, 강한 경쟁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탄탄한 조직, 그다음에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자, 재무제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무제표 2017년과 2016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숫자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다만 늘고 있다. 보시면은 15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매출액이 점프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크게 늘고 있죠. 1조 7천억 원이 됐고요. 뭐 당기순이익도 1조 3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만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접 기초에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업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업 매장이 있는지 또한 영업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17년도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은행은요. 영업점 국내에서 무려 589지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은 우리가 써져 있듯이 638지점이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ATM기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TM기를 보시면요. 한 3,251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6년도보다 어떻게 돼 있죠? 줄어들고 있죠. 굉장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물어봤을 때 비대면 서비스가 은행권에서 화두고요. 사실 영업점이 만약에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ATM기가 더 늘지 않았을까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분석해 보면, 많은 은행권을 또 분석해 보면 ATM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은행권 입장에서 ATM기 한 대를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ATM기를 숫자를 줄임으로 해서 영업의 효율화를 노리는 거죠. 그럼 대신에 고객들은 그럼 어떻게 불편할 거잖아요. 바로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 뱅킹 이런 것을 통해서 은행권들은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 정리해 볼까요? 당연히 ATM기는 늘고 있다, 줄고 있다, 줄고 있다는 추세다. 이거는요. 꼭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권도 공시자료를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비슷한 숫자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좀 기억해 두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가볼까요? 기업은행의 역사.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만 제가 떡떡떡 찝어보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PB 브랜드 윙클래스를 출범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 기억해 두시죠. 2006년도 5월에 은행권 최초로 정보보호 국제기준 ISO 27001 인증했다는 것, 이거는 좀 우리가 암기해둘 필요가 좀 있겠죠. 또한 품질 부분 ISO 2만 인증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요, 우리가 기업은행에 입사를 하는 도전하시는 입장에서는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서비스 품질을 했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2011년도 5월에 개인 고객 1천만 명 돌파했다는 것, 면접 들어가서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정말로 기업은행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공헌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기업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밥 참 좋은 사랑의 밥차, IBK 미소금융재단, IBK 행복나눔재단, 이 세 가지의 사회공헌,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사실 사회공헌 부분은 뉴스만 좀만 찾아봐도,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더 검색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업은행을 봤을 때에 실제 이게 면접 기출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주주 구성을 봐봤습니다. 실제로 현재입니다. 현재의 기업은행의 주주 구성을 봤더니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려 기획재정부가 지분이 51.8%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인데, 은행인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주 구성의 과반수를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특수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실제 기업은행에서 면접에 때 나왔습니다. 특수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의 차이를 말해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이거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죠. 특수은행은요,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은행을 설립 근거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일반은행과 대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뭘로 되어 있죠? 한국은행법이 있어요. 돼 있죠?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은, 자, 다시 한번 전으로 돌아와 볼까요? 기업은행은 뭐죠?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법에 따라, 일반 은행법이 아니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서 실제적으로 기출에 나왔거든요.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의 차이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 해당 특별법에 의해서 생긴 특수은행이다. 자, 시중은행은 뭐죠? 전국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이라는 것, 이런 것만 좀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머리가 좀 좋다, 아니면은 꼭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 공기업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정도 차트는 우리가 조금 암기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수은행은요, 농협, 수협,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은행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시중은행 우리가 말해볼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하나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은행은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까요?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이렇게 6개가 있고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서는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많죠. 여러분 저축은행도 어떤 저축은행 굉장히 많습니다. 큰 부류로 보자면 이렇게 5개로 나눠진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에 이제는 좀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혹시나 다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은행에서 또 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면접 질문에 왔을 때 당황치 않고 자신 있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면접 기출 좀 들어갈 텐데요. 자,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왜 기업은행에서 도대체 크라우드 펀딩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사실 관련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크라우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라우드는요, 대중이란 뜻이 있죠. 거기에 펀딩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대중, 펀딩 이게 합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만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할게요. 클라우드는 뭔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와 크라우드 이거를 헷갈려 하세요.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아니면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크라우드는 군중입니다. 클라우드는 뭐예요? 구름이죠. 엄연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는 클라우드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다가 아니면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끄집어서 쓰는 이런 기술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크라우드 펀딩은 뭐다? 군중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받겠다.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팩트 있게 아셔야 돼요. 또 어디 가서 클라우드 펀딩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우리가 일명 소셜 펀딩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기업은행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기업은행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났냐 볼까요? 자, 먼저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거 보겠습니다. So what이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볼게요. 기업은행은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요. 기업 투자 정보 마당이라고 해갖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사실적으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투자자와 그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서로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은행권 최초로 기업은행에서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걸 내가 했다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정말로 원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알고 있느냐, 과연 우리 면접자가 알고 있느냐 해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은행이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우리가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인천 상륙작전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이게 기업은행에서 3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중 5억 원을 바로 이런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무려 수익률이 20% 나왔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사실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되는구나. 이거 되는 사업이구나.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 정말로 깜짝 놀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투자자와 기업들과의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우리 핵심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먼저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그다음에 지분 투자형이 있는데요. 기업은행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지분 투자형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와디즈라든지 아니면 투자 같은 펀딩, 이런 펀딩은요. 소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바로 후원형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후원을 하고 그것이 목표 이상 달성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나오는 이런 후원형 펀딩이 많지만은 기업은행은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만은 지분 투자형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우리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나왔고요. 자, 볼까요? 엥겔 개수라 이런 말이 나왔네요. 엥겔 개수? 도대체 엥겔 개수가 뭐야? 이러실 거예요. 사실 엥겔 개수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어떤 이론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사회면이나 경제면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엥겔 개수, 어떤 지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엥겔 개수가 뭔지? 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서 그죠?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법 볼까요? 총 소비 지출분의 음식물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물비는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비슷해요, 사실. 물론 퀄리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 지출이 좀 높아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먹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비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뭐냐? 엥겔 개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엥겔 개수가 높아진다. 그럼 뭐일까요? 바로 음식물비가 내가 소비 지출 중에서 음식물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뭐겠어요? 내가 지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소득이 적기 때문에 뭐가 돼요? 엥겔 개수, 우리가 계산법에 의하면 엥겔 개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엥겔 개수가 높다? 이거는 저소득층 얘기고요. 엥겔 개수가 낮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소득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내 연봉에 아니면은 내가 알바해서 아니면 내 생활비 중에서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용이 왜 이렇게 높지? 그러면 조금 머리를 극적극정하시면서 아, 나는 뭐 저소득층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엔겔 개수는 뭐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구를 분석할 때 쓰이기죠. 자, 그러면 so what이죠 또? 아니, 되게 엔겔 개수랑 기업 운행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수바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고 어쩌라고요? 교수님, 제가 엔겔 개수를 알아서 어떻게 써먹으라고요? 자, 엔겔 개수만 얘기하면 하지 마시고 혹시나 면접에 나왔다면 슈바베 지수까지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의 트렌드, 지금의 경제 트렌드, 지금의 은행 트렌드를 보면 엔겔 개수보다는 사실 슈바베 지수가 조금 더 뭐랄까요? 면접 때 말하기에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했죠. 슈바베 지수는요, 간단합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차비하는 주거비 비중을 차지한다. 주거비다, 주거비다. 아까는 뭐예요? 음식물이다, 음식물이다. 지금은 뭐다? 주거비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금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나는 집이 고향이 저기 지방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어머니께서 용돈 주시고 아니면 내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 뭐 월세 내고 아니면 내가 뭐 말 그대로 뭐 월세를 돈을 내거나 생활비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주거비 비출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 슈바베 지수가 높다. 그 얘기는 뭐다? 저소득층이다. 이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로 보면은 엔겔 지수도 많이 쓰이지만은 사실 뭐다? 슈바베 지수가 사실적으로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다시 한번 보는데 왜 이게 중요하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타겟이 누군가요? 우리 금융권의 소비자는 누구예요? 고객이죠. 고객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고객이냐? 말로 들어서 VIP 고객이냐? 아니면 일반 고객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수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이런 지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면접 기출 네 번째입니다. 현재 금융권의 화두는 무엇인가? 이것도 나왔었고요, 실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금융위기의 유동성을 풀어야 경제가 살 텐데 지금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였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따로따로 면접에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한번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현재 금융권의 화두는 뭐예요?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유동성을 풀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는 그런 시기는 아니죠. 어떤 시기죠? 돈을 오히려 회수하는 시기입니다. 유동성을요 다시 회수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런 맥락의 질문이 나온다면 이렇게 질문 나올 수가 있겠죠. 금융위기가 아니라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는 시즌에서 유동성을 다시 한번 거두고 있는 찰나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틀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금리 인상기라는 것만 포인트로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기입니다. 미국 금리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5에서 1.75 돼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금리가 기준금리가 몇 %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질문 드렸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글쎄요. 이거 금융권과 나의 성격이 맞는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 기준금리가 몇 %죠? 1.5%죠. 어떤 현상이다? 역전 현상이 일어난 시즌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오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금리 인상기다. 지금 현재의 은행권의 화두, 우리 금융권의 화두는 금리 인상기에서 금융권에서 아니면 은행에서 대비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거는 충분히 면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 집중하시라 이겁니다. 순이자 마진. 그게 뭐냐면 금융기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순이자 마진의 공식은 뭐예요? 운용자산 총액 수치분의 수익 마이너스 조달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순이자 마진이 높다라는 건 뭐겠어요? 순이자 마진이 높다. 그럼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성 지표라고 뭐예요? 은행 수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수익이 크다.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교수님 어쩌라고요? 제가 이거를 금리 인상기인데 내가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기죠? 그럼 뭐가 되나요? 예대 금리 차가 커집니다. 예대 금리 차가 뭐냐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예요. 그런데 금리가 인상기에는 특별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은행권에서는요, 대출 금리가 빨리 오릅니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금리 오른다 하면은 어느 순간 대출 금리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하지만 예금 금리는 이게 구조상 처음부터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부터 오르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은행권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는 올라서 많이 회수를 하는데 이윤을 버는데 예금 금리, 내가 고객한테 줘야 될 금리거든요. 이게 적어요. 무슨 얘기가 뭐예요? 예대 금리 차가 커지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은행권에서는 수익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왜?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이번 연도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뭐다? 최대의 수혜 업종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면 영업이익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많은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은행권에 꼭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권에 이런 요구를 하죠. 아니 도대체 너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이렇게 많이 버는데 또 돈 좀 나눠 써라.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취업은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기업에 들어가야 돼요. 이 기업은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 또 생겼죠. 왜냐하면 금리 예대 마진차가 커진다? 수익성이 커진다? 그럼 뭐가 돼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임금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필사적으로 금융권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생기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기가 좋은 것이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국민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금리 인상기 자체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실 좋지는 않다 이렇게 느끼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기조 정책 아니면 어떤 평균 들어가고 있는 어떤 트렌드들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볼까요? 2017년도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 금리 차가 2.03%였는데 2016년도보다 0.08%가 뭐야? 포인트가 올랐다. 금리 예대 마진 차가 커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 더 커질걸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금융권, 특히 은행권에 들어갈 이유가 또 생기는 거죠. 또한 면접 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금리, 예대 마진 차, 자신 있게 우리가 면접 들어와서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모기지론과 영모기지론을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라. 이런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야, 이게 모기지론이 뭐고 영모기지론이 뭘까? 근데 여기서요, 많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모르고 그냥 영모기지론이요, 모기지론이요 이렇습니다. 그냥 네이버 사전 뒤져서 나온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데스 있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모기지론을 정의를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여기가 중요해요.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MBS라고 그러는데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풀이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자, 부동산을 담보로 뭐 해죠?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줬잖아요. 담보대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은행권에서는 그 돈이요, 결국에는 어디서 갖고 오냐?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해갖고 이거를 또 어디서 갖고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이게 부실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억하시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에게 담보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못 갚어 돈을. 그랬더니 뭐가 돼요? MBS 주택저당증권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연쇄적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볼까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중개기관에 또 팔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증권을 계속 팔면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거거든요. 회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돈을 꿔간 사람들이 부실해지면 이게 점점적으로 은행권이나 금융권이나 이게 다 부실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금융위기가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은행권에서는 MBS를 발행하여 주택기금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라는 사실, 이 포인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볼게요. 영모기지론이 뭐냐 이거죠. 영모기지론이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영모기지론은
모기지론과는 목적과 개념이 반대인데 뭐겠어요? 여기 중요하죠?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려준다는 점이 다른다는 겁니다. 자, 뭐겠어요?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모기지론 제도는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이다는 사실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뭐예요? 영모기지론은 뭐다?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 자금을 쓰는 거고, 모기지론은 뭐다? 내가 이젠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젠 살 집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리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기지론과 영모기지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면접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하게 용어 정리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 단계까지 왔는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면접 기출을 봐요. 실제로 면접 봤을 때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그냥 표상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냥 외우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기업은행에서, 왜 은행권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러면 그 당시에 트렌드가 있어요. 아까처럼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의 트렌드의 질문이 나올 것이고,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어떤 질문이 나오겠다? 금리 인상기에서 뭐예요? 은행권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기출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지금의 트렌드와 그다음에 so what, 제가 강조드립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으셔야 되지, 단순히 암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강조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한국 취업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so what이다. 이런 면접 기출과 과연 기업은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면서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